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매주 목요일은 저희가 경기와 시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다루는 시간이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박사님 모시는 날에 여쭤볼 게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참 지표가 좀 모자르고 목마르던 그런 상황에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베이지북과 관련해서 뭐 크게 헤드라인들 쭉쭉 봤을 때 크게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소비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달과 11월 달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가 지난달보다 좀 약화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화된 가운데서도 고소득층의 소비 부분 이런 부분은 하이엔드 소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호조가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그 월마트 실적 보고 보면은 네. 괜찮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 다운 해가지고 고소득층들이 소비를 좀 줄이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고소득층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저소득층의 소비는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당히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고용 부분이 약화됐다. 이렇게 좀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지북에서 나온 이야기들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우선 최근 나온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저희가 일단은 9월 데이터를 뒤늦게 봤기 때문에 약간 시차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만 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우선은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었고 소매 판매는 조금 이 관세 정책 여파로 흔들렸던 4월 이후에 좀 낮은 그런 수준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간밤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나온 지표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지금 보면은 9월 달 지표는 지나간 지표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이번에 가버먼트 셧다운 되면서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기의 향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9월 달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은 또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베이지북이 연준이 자체 조사하는 그런 미국의 경기, 소비, 둔화 이런 면에서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좀 예상보다 그랬죠, 네. 좀 낮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 9월 달 고용에서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베이지북에서도 고용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베이지북이 조금 더 설명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데이터 네. 아니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3분기 데이터예요. 3분기 데이터 보면 지금 GDP 나오라고 아틀란타 연준이 GDP 속보치를 계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3분기가 지금 한 4.0대요. 전기 대비 연율로. 미국 경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가 폐쇄가 되면서 한 43일 동안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이 부분과 네. 또 파생된 부분들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1% 중반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보면 미국의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도 이걸 여쭤봤던 것 같은데 9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도 오르고 그런데 뭐 지금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채용도 좀 안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짚어주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개월 만에 최저. 그런데 이거를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점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뭐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미국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되게 주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도 하지만은 네. 신규 채용을 안 하니까 자연 감소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에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되니까 실업률이 지금 4.3, 4.4까지 올라왔고요. 그렇죠. 이 연말이 되면 4.6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업률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지난주와는 지금 12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을 점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제 화면으로 잠시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와 동결과 관련된 확률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지금 이 시각은 83.4%, 동결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매파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좀 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시작으로 좀 도비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의 어떤 시간의 차이 같아요. 왜냐하면 매파적이고 금리를 동결할 거다. 뭐 금리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다가 그동안 좀 조용했던 분들이 얘기를 하고 더 큰 것은 뉴욕 연준 그 연은 총재 총재가, 네. 윌리엄스 총재가 좀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 사람이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서포트하는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 거기에 부회장이거든요. 부회장 정도 되니까 비중이 있는 사람이 미국 경기 좀 둔화되는 것 같고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랑 굉장히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또 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최근에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발언이 나온 순서에 따라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시간차 공격과 같은 그렇죠.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 FOMC까지 2주 정도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한 번 동결과 관련된 가능성이 부각될 그런 우려도 있을까요? 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이 바뀌려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 미국의 그 10월 달, 11월 달 데이터들이 12월 FOMC 후에 달에 나오겠죠. 통화경 정책 결정회의 이후에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네. 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의 미국 지표들의 어떤 흐름 아니면 연준 내에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추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준에 있는 그 통화 정책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뷰는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뭐랑 안 변하면 9월 달에 점도표 경제 전망 요약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랑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 바뀌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물가는 굉장히 스티키하게 지금 뭐 2%대 중반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연준은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은 거의 80% 이상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동결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를 뒤집을 만한 데이터 일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국내 증시가 개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점검을 해보고 박사님과 말씀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개장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72% 오름세 3,989선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 출발입니다. 879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개장 상황 조금 점검을 해봤고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이런 코멘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진정되는 것 같다가 간밤에 뭐 1,476원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높아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여러 번 또 경고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1,500원대 진입 가능성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일까요?
지금 뭐 1,470원대에서 뭐 15원 얼마 20원 정도 올라가면은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1,500원 돌파는 어떻게 보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1,500원 이상을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의문부호가 있다. 물음표는 있는데 네. 일단은 그게 위로는 안 가지만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달러 원 환율의 뉴 레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그 중간에는 우리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상당히 많고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내국인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사학개미로 얘기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벌은 그 수익 달러보다도 퍼나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러 원 환율은 1,400원대 내에서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연말에는 또 달러 원 환율이 좀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에서는 어찌 보면은 더 그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크게 어떤 방향성을 확 틀어갈 만한 요인은 아직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외환 당국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국민연금과 사자 협의체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겠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구원투수로 등판하느냐 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고 반면 좀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특히나 뭐 국민연금과의 원달러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통화 수합하면은 뭐 중앙은행들끼리 두 나라의 다른 나라들이 그쵸, 그다음에 네. 또 기관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주고 받으면서 만기 때 되면 그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주는 금리를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은행과 약 한 65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수합을 맺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국은행에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에서 그만큼을 빌려서 국민연금에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은 그만큼을 한국은행에 달러를 다시 반환을 하고 그런 수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나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때 효과를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650억 달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뭐 팔거나 산다 이런 조작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외환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플레이로서의 역할을 크게 가져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협의체의 더 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금이 얼마죠? 3,600조까지 늘어난다고 그러고요. 지금 1,300조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일정 부분 50% 이상이 해외에 나가는데 이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쵸, 고령화되고. 네. 그러면 그때 가져올 때는 그때는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팔고 우리 원화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국민연금의 외환 수요, 달러 수요 아니면 공급 이 부분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만드는 게 아마
사자 협의체의 가장 큰 목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와, 국민연금 진짜 투자 잘했대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 뉴스에서 이 표현도 좀 눈에 띄었어요. 국민연금을 두고 연못 속 고래다라는 비유를 좀 하면서 이 해외 자산이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외환 시장의 최대 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해외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한 5천억 달러 이상이 돼요. 우리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높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수입 물가를 올려가지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최고의 목적인데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수합은 또 통화 정책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라든지 또 나가야 될 돈을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둘러싼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일정 하나 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대기하고 있고 저희가 9시 50분경에 이제 금리 동결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 우선은 지금 사회 연속 동결 예측이 아주 우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보면 지난번 한국은행이 전망했을 때 0.9%잖아요. 그리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그 오후에 이제 수정 전망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뭐 지금 우리 보도되는 거로는 0.9에서 1% 아니면 뭐 1.1% 정도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3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지금 1.6%를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뭐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의 호조 그리고 수출이 생각보다 좀 좋았던 부분 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지만 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년도 성장률도 1.6에서 뭐 1.8 아니면 2.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금리를 좀 동결하거나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은 원화가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또 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동결 여부보다도 오후에 나오게 될 이 경제 전망에 대한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 통화정책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는 총재가 이제 그때 향후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좀 호키시하게 앞으로 좀 금리 동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도 아직도 우리가 15 정책의 효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금리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이창용 한은 총재 입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본도 함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또 원화와 엔화의 커플링이 동조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 BOJ가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엔화 약세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들어오고 나서 그 실효 환율 기준으로 환율의 다른 부분인데 한 5% 이제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10% 정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아베의 뭐 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고, 완화적이라고 그러면 금리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요번에도 뭐 21조 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하고 17조 엔의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경 자체는 일본의 그 가뜩이나 많은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로이터가 조사한 대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정책 금리 일본은 0.5%인데 이게 이제 0.75%로 12월 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것은 일본의 소비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3% 정도 되고 있고, 또 임금 상승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 처음 이제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임기 초기에 어차피 금리 올릴 거면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또 정치적 계산이 네. 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을 하면 12월 달에 올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지금 뭐 아이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반씩 나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네. 정책 금리 올리면 엔화가 강세가 되느냐? 그렇지도 또 그렇지도 못할 않은 것 거거든요.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과 일본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나고 있고, 더 큰 것은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 수준의 4%잖아요. 이번에 내리면 3.75 되는 건데 지금 일본이 정책 금리를 올려도 0.75예요. 그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 크죠. 예, 지금 또 뭐 달러당 157엔이다 뭐 이런 환율이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봤었던 것처럼 147엔, 145엔 뭐 이런 식으로 훅 내려가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려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전망에 대해서 무거워지는 만큼 제가 잠시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4,000피를 좀 회복을 해주고 있네요. 1%대 코스피가 1%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현재 4,005포인트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대의 상승불 오늘 뭐 기사로는 AI 관련 기대감에 우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엔화에 대한 전망이 지금 크게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원화와 엔화가 동조성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엔화 요인도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화도 또 강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엔화에 대한 저희 전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방향성 그리고 엔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시장 진단하실 시에 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